전 인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모든 시대를 다 경험한 건 그러네요. 대한민국에 사는 70대, 60대 이상이 유일합니다. 깜깜한 시대부터 초고속 시대까지를 생애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었을 이 혼란, 네. 가치관의 혼란, 시대와의 그 불협,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 나눔 공동체 대전 북포럼 245회 진행을 맡은 이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울러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북포럼과 함께하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편 소설집 시간장의 김도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작가님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충청권역의 일간신문사에서 기자로 또 데스크와 임원을 두루 거치시면서 충청권 대표 칼럼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또 수필집과 칼럼집 외에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집필하고 계시는데요. 아울러서 대전에 인문사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안드라고지 연구소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작가님, 우선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소설집을 내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소설은 시나 수필과는 다르게 좀 더 쓰기가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설로 등단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대개 분들이 소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설이 가장 쉬운 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소설이니까 그것을 좀 더 응축해서 수필로, 그보다 더 응축해서 시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가 가장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시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이게 왜냐면 소설에 겁을 먹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볼륨, 양. 이 엄청난 양을 써야 된다는 거에 이제 벌써 겁을 먹는 거죠. 그 플롯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간단한 원리만 알면 소설이 제일 쓰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이전에 작가님의 다른 분야의 책도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그걸 읽고 이 소설을 읽어본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정말 카멜레온 같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인데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참 등단 얘기 안 했죠? 네네네. 등단은 엉겹결에 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수필 썼었어요. 수필 등단을 먼저 했는데 그 등단지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 소설 좀 써보지 그러냐고 해서 내가 어떻게 소설을 쓰냐고 그랬더니 그냥 수필 쓰는 거에다 조금 호흡 길게 쓰고 거기다가 좀 픽션, 거짓말, 허구를 좀 가미하면 소설이라고 그래서 한번 써봤고 그걸 이제 제출했는데 등단 심사를 통과하게 됐죠. 2010년도입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예. 올해가 그러고 보니까 10주년이네요. 10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단편 소설집을 내신 거네요. 제가 이제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을 지금까지 많이 출간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시간장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을 또 표제로 쓰셨어요. 정감 있으면서도 왠지 울림이 있고 또 묵직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채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목, 사실 이게 소설 쓰기만큼 어려운 게 제목 잡기예요. 제목 잡기인데 이제 10편 중에 시간장이라는 제목하고 그 뭐 문열이라는 제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표제목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장이 더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간장은 알아요. 진간장. 근데 시간장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장의 의미를 알면 이게 또 좀 뭉클한 면이 있죠. 이게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간장이거든요. 보통 뭐 몇십 년, 몇백 년씩 묵는 간장이고 그 가정에 또는 그 간장을 담근 사람의 정말 애환이랄까요? 그 삶이 녹아있는 간장이에요. 글의 서평에 보면 이 소설은 독자가 재미를 통해서 이 책장을 넘어가게 하는 묘미가 있다, 묘한 힘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우선 이 책을 통해서 맨 뒤편에 이 서평을 보니까 이런 소외계층이 주인공인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장이라는 소설집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셨던 이런 작가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김도훈 바랍니다. 작가가 옛날에 이제 언론계 후배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이제 작가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야,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왔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30년 기자 생활 한 1년 반 정도의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이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의 소개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공예 작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보 작가예요. 얼마 전에 마음그릇이라는 시집을 먼저 낸 초보 작가인데 그 인연으로 김도훈 작가님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시간장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아서 처음 읽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단편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 딱 읽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돼서 이게 뭐지?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단편인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읽어 내려갔고 다음에 김도훈 작가님께서도 시간장을 제목으로 쓰셨지만 저도 이 10편의 작품 중에서 시간장하고 문열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읽으면서 가슴 뭉클했고 그러면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길래 좀 더 알고 싶고 더 깊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는 이제 고위층,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언론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한 건가요? 물론 언론계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독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제 제 생각과 의식을 단번에 바꾸는 그런 책들을 여러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 의식이 성장해가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우린 몰라요. 근데 비교해도 5,000년 인류 역사상 이런 사회가 없었고 동서고금에 이런 경쟁이 심한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이런 굉장히 그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요. 황금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사회에 정말 장애인, 그 무학자, 이 노인, 이 기타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외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당히 일어서고 하는 모습, 그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보니까 어릴 적에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와서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이게 신문기자 활동도 하고 네네. 지금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전업자가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졌는지 또 지금은 어떤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인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제가 특별한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경찰서 근무를 했어요. 경찰서 의무경찰 근무를 했는데 그 경찰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고 거기서 기자들을 접한 거예요. 경찰 출입 기자들 왔다 갔다 하는 걸.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뒷주머니에다가 용수철 달린 그 수첩 꽂고 사파리 잠바 입고 딱 당당하게 경찰서 들어오면서 막 그 형사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줘서 보고 그렇죠. 영화에서 볼 때. 난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릴 적 꿈하고 신문 기자하고 작가가 이게 다 일치하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대로 예 아까 그랬는데 말씀하신 그렇게 대로. 됐고 신문 기사 쓰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가 훈련이 돼서 훈련이 되겠죠. 쓸 수 있게 됐고 네. 문단 쪽에 문을 두드려 봤는데 조심스럽게 통과해서 뭐 이렇게 등단하고 하다 보니까 책 쓰고 소설집, 수필집 쓰다 보니까 일반 실용서도 좀 왜냐면 이제 이 문학서는 사실 그 주변인들만 인정해주지 이 구독이 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책이거든요. 현실적인 그래서 책. 야 팔리는 책, 유용한 책, 쓸모있는 책 좀 써보자 해서 이제 실용서 몇 번 써봤는데 예, 그렇게 그 됐죠. 책도 너무 내용이 저 읽어보면 한결같이 진짜 내가 겪었을 만한 우리 주위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공감도 많이 가고 저 읽으면서 울컥울컥도 하고 울컥. 네 했는데, 그러면 이런 10편의 소재잖아요 보면은. 네. 이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소재요? 네. 경험했던 일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인데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은 이제 많이 각색을 해서 뼈대만 살렸고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은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 그런데도 또 이 시간장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요. 실제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시간장이 사고로 깨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끙끙 앓아 누우셨어. 그 보상 문제로 보험회사와 갈등한 얘기를 듣고 그거를 뼈대로 삼아서 이제 제가 많이 살을 붙여서 각색을 한 거죠. 모습을 보게 되네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작가인데 전업 작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은 작가, 소설가로서 또 수필가로서 이렇게 작가 활동도 하고 또 그 밖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예. 지금 뭐 그 생활에 아니까 하루의 생활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고 또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주로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지 그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뭐 소설은 동호인이 있어요. 동호인 단체가. 그래서 동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간행물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숙제하듯이 써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사실 바쁜 일과 속에 누가 짬을 내서 그걸 쓰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저거 낼 때 됐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구상 들어가고 하나 쓰고 이렇게 해서 뭐 반 억지로 쓰는데 쓰고 나면 너무 좋아요. 보람을 느끼고.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좀 더 써야지 싶은데 사실 좀 시간의 한계가 느껴서 잘 못 쓰고 하는데 좀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 글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도 신문 기자 출신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문 기자가 글만 안 쓰면 가장 좋은 직업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사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이다. 그런데 작가들도 그럴 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가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신문 기자도 해보시고 작가 활동을 하시니까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글 쓰는 게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신문에 꾸준히 칼럼과 수필을 한 달이면 한 10편 이상 쓰고요. 그 다음에 동인지 활동하면서 소설 쓰고 동인지 활동하면서 수필 계속 창작해서 내고 또 2년에 한 번꼴로는 또 실용서 하나씩 쓰고 뭐 거의 생활이 글 쓰는 거예요. 글을 많이 써보시니까 단편 소설을 쓰셨을 때와 중장편 소설을 쓰셨을 때 어떻게 다른지 또 아직 궁금해요. 중장편이 없어요. 아.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도 중장편을 못 쓰기도 하지만 저는 소설의 백미는 단편이라고 생각해요. 단편이 정말 담고 있는 메시지도 강하고
대중에게 사랑받고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입시에 나오는 그 많은 소설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다 제가 단편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니까 거의 시대적으로 아주 이제 저희 아버님 때처럼 60년대, 70년대 시대가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굳이 시대적 배경을 지금 이렇게 현대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때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한 4, 50년 전 근현대에 또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시절을 담은 건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이제 그 우리 부모들, 우리 형님들, 누나들 세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 시절은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잖아요. 가령 형제들 중에도 그 삼남매라는 소설에 있지요. 형제들 중에 선택받은 자만 학교를 가고 네. 진학을 하고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그 형제를 위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형제의 학비를 보태는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죠. 추석날 모이면 형만 배웠잖아. 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얼마나 평생에 한이 될까 그런 네,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큰 누나 같은 경우에도 동생들을 위해서 공부 잘했는데 이제 취업을 진학을 못 했거든요. 이제 그런 평생에 얼마나 한이 될까 네. 그런 마음을 좀 제가 알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싶어요. 요즘에 그 온라인상에요 앱 같은데 책을 읽어주는 앱이 있고 네네. 네. 또 어느 앱은 모든 도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네. 책을 볼 수 있게 돼 네, 있잖아요.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쓴 이런 거는 이제 오프의 형태로 이렇게 요게 이제 옛날식의 기존의 책 방식이고 지금 온라인으로 가는데 전자책으로. 이 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습니까? 공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책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작가로서 또 지금 이 책도 역시 이북 형태로 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시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출판 협동조합에 등록을 하면 출판사에서 오프라인 책을 찍으면서 동시에 온라인상의 화상으로 판매를 해요. 동시에 하는데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아마 들어서? 절반 가격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 파일로 이제 판매를 하면.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거기에 익숙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이제 이 오프라인 책을. 그러면은 옛날처럼 뭐 베스트셀러 뭐 10만 권을 팔았다 이런 의미는 없어지겠네요. 그런데 이북도 카운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북도 카운팅이 되는데 그 음원 사이트하고 비슷하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예. 음원 사이트에서도 예. 몇 부 이렇게 봤다 이런 거하고 똑같구나.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이북 형태가 됐든 아니면 이 종이책이 됐든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일본이고.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아주 이 책 쓰는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오히려. 예, 독서 인구가 전부 다 유튜브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짧고 간결하면서도 네, 한 호흡에 넘어가고 참 잘 읽히거든요. 어떤 작가님만의 그런 문체의 특징이 있을지 제가 이제 그 궁금합니다. 책 쓰기 관련 책을 쓰기도 했고요. 책 쓰기, 글쓰기 관련해서 강연을 좀 많이 다녀요. 거기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제발 마침표를 자주 찍어라. 그 우리 기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한 30년 동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쉼표를 많이 찍어서 하였으며 그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글이에요. 호흡이 짧을수록 쓰기가 쉽고 읽기가 쉽고. 저희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끝을 의미하고 마지막을 의미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그 마지막 미소라는 부분에서 네 거기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들의 화해이고 그런 시작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런 의도로 쓰신 건지 오늘 지무지게 제일 어려워. 뭐 특별히 그런 의도라기보다는요.
저는 거기서도 노인들의 고독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정말 삼시세끼를 떼끼니 걱정하던 시절, 고무신도 아까워서 들고 다니던 시절, 뭐 전기불도 호롱불도 없던 시절에서 초고속 인터넷과 카카오톡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미국에 있는 손자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는 시대까지 정말 압축해서 네. 전 인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모든 시대를 다 경험한 건 그러네요. 대한민국에 사는 70대, 60대 이상이 유일합니다. 깜깜한 시대부터 초고속 시대까지를 생애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었을 이 혼란, 네. 가치관의 혼란, 시대와의 그 불협,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빠르게 그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살던 어르신에게 찾아온 신현대식 문화, 자식들이 강요하는 이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제사 지내고 유교식으로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 신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아들 며느리들과 갈등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미소 한 줌으로 근데 정리하는. 네, 남편이 혼자 그렇게 아내를 거부하고 했다가 어머님의 죽음으로써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해서 아내의 손을 다시 잡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게 용서가 아니죠, 그건. 자기의 반성이죠. 그게 다시 또 시작으로 저는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 이 작가님은 죽음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저도 못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전체 작품 중에 저는 제가 썼지만 문열이가 제일 좋아요. 저도요. 문열이. 네. 그 삼형제가 있었죠. 근데 네, 이제 맞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네. 뭐 우리나라 너무 잘 상위 0.1%한 애들은 수재.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은 너무나 평범한.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 두 아들 자랑만 하고 다니냐고 이 세 아들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이웃집 어른들도 몰랐어요. 아버지 친구들도 이 셋째 아들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비행기 시간 맞춰서 뭐 장례 끝나고 겨우 그것도 자식들 처자식 다 놓고 혼자만 와서 삐끔 절하고 가는데 이 셋째 아들이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치르더라. 저는 사실 이런 셋째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뭐 작가들 그러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연극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아티스트들이 근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고 또 앞으로 보람은 또 뭔가 그 지금 듣고 싶어요. 뭐 저는 이 책을 써서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취미 활동 비슷하게 하고 근데 또 이제 제가 요새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뭐 연수원, 뭐 학교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강연을 다니면서 사실 이게 1시간 강의를 하려면 사실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그게 공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시사를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퓨전 된다 그러죠. 막 섞여가지고 나만의 것이 생겨요. 그걸 자꾸 표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생활은 뭐 책 써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 같이 하는 거, 남 따라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뭔가 나는 내 개성, 내 멋에 사는 거 여기에 치중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스쿠터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막 그 서해 바다까지 갔다 왔어요. 당일로. 그것도 두 아들 다 통과 의뢰로. 너도 형 4학년 때 했으니까 너도 4학년 때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다른 집 보면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은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둘이 해외가 됐든 거의 국내 드물어요. 여행을 간다?
저는 못 봤어요. 네, 거의 드물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 그렇게 해서 몇 번 특이해. 네. 저를 몇 번 갔는데 그 저 말고 이제 같이 일행 중에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저 없을 때 아들한테 이혼했어? 한중일이 동아시아가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중요한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북한이 변수인 거예요. 맞아요. 북한이 변수인데 북한은 남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골치 아픈 동생 정도예요. 남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는 엘리트 코스를 걷고 성실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이걸 이제 마을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동생이 아주 산꼴통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 동네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동생 때문에 이 종국이가 이제 중국이죠. 네. 그 마을에 익본이가 일본이고 그래서 이 헌국이가 복헌이를 끝까지 안고 네, 가잖아요. 결국, 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종당에 뭐랄까 파업하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네. 교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북한 정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라고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나 이게 뭐 이쁘고 좋을 리 없거든요. 정말 비실사적. 그래서 남자들이 뭐 여자들은 뭐 하늘 품으면 뭐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갖는 복수라는 개념은 참 부질없다. 참 미약하기 짝이 없다. 왜냐면 정말 그 3년 내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남 통해서 그냥 언제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하면서 그냥 눈 녹듯이 녹여내는. 그러니까요. 그 장면도 되게 싱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쓰라고 해서 저는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냥 에이. 이렇게 한번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건 아니고 생각을 그냥 했어요. 대충 마음이 나쁜가? 대충 설정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군대에 22~23살에 제대를 하고 이제 한 40 정도를 설정하려다 보면 네네. 제대하고 한 18년 정도 지나면 대충 이 얘기에 적당한 연령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 작가님은 또 아니 우리 정 선생님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네요. 북포럼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려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 북포럼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지난 북포럼 저서와 그리고 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그림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출연하셔서 이 패널분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설을 쓰고 싶은데 감이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는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향후 이렇게 출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이 어려웠고요. 네. 이제 첫 소설집을 냈으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 멈추면 또 김도훈이 아니죠. 2집, 3집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소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의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주저하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거죠. 주저하다가. 네. 근데 막상 이제 한국 속담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첫 페이지를 썼으면 이미 우리 책 한 권이 보통 300페이지 나오거든요. 네. 그분은 151페이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처음이 어려워요. 저도 첫 책을 출간했을 때 그 감동을 네.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첫 부분이 이렇죠.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김도훈 작가님의 따뜻한 시선이 글로 옮겨져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들이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된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김도훈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 시간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따뜻한 마음의 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소외된 이웃은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기운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작가님 너무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패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